인간의 손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서 용서한다는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나는 그의 모든 죄를 잊기로 결단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로 결단을 하면,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잖아. 그러면 얼마 뒤에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보복하신 내용이 들려와요. 예.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사람의 손으로 복수를 하잖아. 그러면 사람의 복수는 다시 사람의 복수를 놔. 그래서 완전히, 물론 걸 때마다 이길 수는 있어. 근데 걸 때마다 이겨서 얻는 게 뭐냐고. 한 찌질한 인간을 더 찌질하게 만들어서 내가 얻는 게 뭐냐. 결국 그 찌질한 인간을 계속 상대해주는 그런 찌질함 2가 되는 것밖에, 찌질함 애보다 바로 윗등급밖에 더 되겠냐는 거지. 저는 법륜스님 안 좋아합니다. 법륜스님도 나는 그 뉴라이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법륜스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찌질한 인간을 우리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자. 예. 우리가 우리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풀어줘서, 그냥 보내줘서 그가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지를 깨닫고 세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없애게 하자. 아마 몇 사람은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거야. 내가 이겨봤는데 그 끝까지 이겨가지고 그의 목을 따서 얻는 게 없더라는 거지. 그래봤자 결국 그 찌질한 애를 계속 상대해주는 사람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뭐라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막 그 새끼는 잦아서 복수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지 말자. 어쩌면요, 우리 마음에 그놈들을 잡아가지고 끝까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잘 생각해봐. 그건 혹시 자신이 그동안에 당해왔던 그런 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정말 사회적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당했던 나 개인의 어떤 그 감정들을 거기에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사람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그 2008년에 촛불 집회 때 소위 이제 그 전경 애들, 그때 의경이었나 전경이었나, 의경이었을 것 같아. 걔네들을 막 그 시위대가 붙잡아가지고 막 방패 뺏고 하이바 뺏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질질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예비군, 그러니까 내가 막 그래갖고 걔를 막 때리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같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 어떤 분위기였냐면 약간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내지는 실패한, 그래서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쌓여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그 전경 아이를 막 때리려고 달려드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 전경 아이 앞에 서가지고 얘를 왜 때리냐고, 얘가 하고 싶어서 그거 했겠냐고, 윗사람이 시켜서 그런 건데 우리가 얘를 때리면 얘한테 이거 시킨 애들이랑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그때 나한테 어떤 사람이 이 씨발년아 네가 거기서 왜 네가 막냐고, 자리 비켜 개 같은 년아 막 이러면서 비키라는 거야. 전경을 죽이겠다고. 의경했지. 그때 의경을 죽이겠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디서 혜성같이 예비역들이 나타났어. 예비역 촛불이 있었거든. 걔네들이 쫙 나타나고, 망치 부인님 저쪽으로 가세요, 저희가 보호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비군들이 예비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전경 애들 싹 싸가지고 데려다 주고 오더라고.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막 범인을 찾아갖고 반대한 놈들 찾아갖고 장을 지지자, 무덤을 파자,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결정나기 전에는 그렇게 압박할 수 있어. 너네 이번에 탄핵 가결시키지 않으면 국회 앞마당에 묻어버리겠다. 그건 가결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가결을 딱 됐으면 잊어줘야 돼. 딱 그거까지야. 좋아,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계속 뒤에서 야 이 새끼야 그래서 조롱하고 못되게 굴고. 군대에서도요, 군대에서 부하 직원 괴롭힌 새끼들이, 부하 대원 괴롭힌 새끼들이 보면 늘 찌질한 새끼들이야.
부하 직원들, 부하 대원들 괴롭히고, 그 다음에 경찰들 중에서도 막 조롱하고 괴롭힌 놈들 보면 늘 찌질한 새끼들이야. 그런 놈들이 못되게 굴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탄핵 소추 이후에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마음에 인권을 가져야 된다. 인권의식. 아무리 범죄자일지라도 그 범죄자의 인권은 보장돼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아무리 조롱하고 욕하고 싶더라도 그들은 이미 패자예요.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미 패자야. 박근혜 탄핵 소추가 가결됐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분노한 패배자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그 분노한 패배자들 두들겨 팬다면 서북청년단과 뭐가 다르겠어? 안 그래요? 분노한 패배자들을 두들겨 패면 우리가 서북청년단과 뭐가 달라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소위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고생이 많죠.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러나 이 촛불 시민들이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이 미친 노인네야, 이 미친 야편네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 이 대가리가 빈 인간들아, 그렇게 욕하지 말고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앞으로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보듬고 갑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얘기할 때 거기다가 저놈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 걔네들이 우리에게 침 뱉고 뺨 때릴 때마다 자기네들의 점수가 깎이는 거야. 그들의 기가 깎이는 거예요. 황산벌이란 영화 아세요?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화랑도가, 그게 이제 참 정치적인 목적이 강한 영화였는데, 화랑도가 그때 이제 계백 장군의 철혈 부대를 깨는 방법이 뭐였냐면 와서 죽는 거야. 귀족의 자제들을 와서 죽게 하는 거야. 화랑 관창처럼. 그럼 와서 그 귀족의 자식이 와서 딱 죽는 장면을 보면서 저쪽에서는 분기가 탱천하면서 하나로 단결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애를 죽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계백의 부대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을 때 그 무리들 속에 그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무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들을 점점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너그럽게 봐줄 때, 너그럽게 포용해 줄 때 나는 그들의 세력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면 그들은 더욱더 뭉치지만, 우리가 새로운 선생님 마음이 아프신 거 알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싸우는 것보다 이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이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마음이 아프시지만 같이 갑시다 라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그래야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품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그들을 조롱하고, 야 너네 대구야 경부가 너네 저 미친 박근혜 전 찍었지? 그래 무당년 찍고 얼마나 쪽팔리냐? 나는 그걸 국정원이라고 봐. 그거 국정원이야. 그게 국정원 논리야. 국정원이 말하는 게 그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절대 패자를 조롱하면 안 돼. 패자를 조롱하면요, 그 월왕구천처럼 되는 거야. 월왕구천처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쓸개를 3년 빨고인가? 3년을 빨았나? 몇 년을 빨고 와신상담하고 돌아오잖아. 정말로 패배자를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하게 하는 방법은 그를 품어줌으로써, 그를 용서해주고 품어줌으로써, 그래서 그 투지를 꺾는 거죠. 당신의 투쟁에 의미가 없다. 제가 오늘은 촛불 못 가요. 오늘은 지금 제가 촛불을 못 가는데, 일단 내가 오늘까지 현장을 가면, 내가 이제 그 짐을 다 들고 오늘까지 가면 당분간 방송 못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촛불 못 가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제가 뭐 이번에 저 탄핵이 되는 과정에 한 일도 별로 없고 뭐 집회도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맨 주변 언저리만 돌아다녔기 때문에 오늘은 집회를 충분히 참여하셔서 그 새누리당에게 항복선언을 받아내신 여러분이 즐기시는 날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언저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오늘 하루는 좀 쉬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시컨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지금까지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제 전공이에요. 이제부터가 제 전공.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탄핵 소추되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게 시작이다. 그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탄핵 소추가 되면 여러분 끝인 줄 아는데 그게 끝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작이라고 그랬습니까?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 여기부터가 내 전공이야. 여기부터가 내 전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그동안은 제가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이제부터는 좀 판을 정확히 읽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가도에 지금 1단계에 도착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고작 한 계단을 올랐을 뿐이야. 아직도 가야 할 계단이 까마득한데 우리는 고작 한 계단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 다 이룬 것처럼 흐트러지면 안 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얘네들이 어떤 술수를 쓸 건지 모든 수를 봐야 된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장기와 바둑 이야기. 지난 총선 때 했던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거 알죠? 장기를 두는 장기판에는요 훈수가 많아요. 그거 알죠? 왜냐하면 장기판은 아래 표시가 되어 있어. 얘가 어느 수를 쓸 수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판에는 모여서 가지고 훈수를 둬요. 야, 뭐 포를 어디로 가면 되잖아. 뭐 상을 어떻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훈수를 둘 수 있어. 그런데 바둑은 훈수를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기는 부모 자식 간에도 둔대. 격이 없이 두는데 바둑은 부모 자식이 두지 않는다 그러더라고. 이게 같은 급으로 둬야지 차이 나게 두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바둑은 장기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나 이 대중들도 다 같이 놀 수 있는 게 장기이고 바둑은 고수들의 놀이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기를 체스보다 더 어려운 게 바둑이다. 체스보다 어려운 게 바둑이란 얘기가 있어. 왜냐하면 바둑은 정말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야. 바둑 두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몰라. 끝도 몰라. 그러니까 한 수를 두기 위해서 바둑 한 판을 다 두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은. 단 한 수를 두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뭐 길어야 뭐 한 20초? 10초? 그 10초, 20초 안에 바둑 한 판을 다 두는 거야. 그러니까 바둑돌을 놓으면서 이 사람들은 바둑을 몇백 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십 판을 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답답해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수가 보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는 건 그 장기판에서 훈수 둔 사람들도 같이 이기는 거야. 근데 문재인은 장기 두는 사람이 아니었어. 장기 두는 사람이 아니라 바둑을 두는 스타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기 두는 사람들은 선명하고 시원시원하게 남들도 다 아는 수를 두는 사람. 근데 바둑을 두는 사람은 정말 수준이 되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가령 김종인 같은 경우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야. 절대 이게 김종인을 나는 포커페이스라고 봐. 나는 김종인은 그의 진심을 알 수 없다. 기자들에게 흘리는 말도 아주 고수야. 이 노인네가 정말 이 꼬리를 9,900개쯤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김종인의 말은 언론에 나온 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화내면 등신이야. 이 사람이 언론에 내는
그 말에는요, 다 수가 있어. 그 수를 제대로 못 읽으면 당하는 거야. 이제 김종인 같은 사람도 바둑을 두는 사람이고, 그 문재인 같은 스타일은 본인이 바둑을 직접 두기보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바둑 둔 수를 보면서 감동하고, 아, 이렇게 두는 거구나. 그래, 이게 맞아. 이게 이제 내가 볼 땐 내가 아는 문재인의 수야. 문재인은 이제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장기판에 서 있던 훈수 뒀던 사람들이 자꾸 문재인 들어 와서 장기를 두라고 그러는 거야. 문재인 들어 와가지고 자꾸만 장기를 돌아. 근데 이게 바둑을 두는 사람이 장기를 잘 두는 게 아니에요. 달라. 상황이 달라.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두고 싶은 장기, 막 훈수를 두면서 참여하고 싶은데, 이 문재인은 그쪽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좀 안 맞은 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가령 뭐 어떤 사람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 있지. 나는 안희정은 체스를 둔다고 봐. 안희정은 체스를 두고 있다고 보고, 이재명은 오목을 두고 있다고 생각해. 새누리당은, 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장기를 두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희정은 체스를 두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오목을 두고 있다. 얼마 못 간다. 뭐, 그런 느낌, 그냥, 아니, 그게 무슨, 비유하자면 그렇단 얘기지. 알까기? 알까기는 아니야. 알까기? 뭐, 비슷하네요. 하여튼, 좌우지간,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쟤네들의 적들의 수를 살펴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판을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는데요? 새누리당은 장기를 두자는 거야.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정원과 종편은 장기를 두자는 거야. 자기네들의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대중을 속이면서 장기를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기판을 앞에 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그 장기판에 한 수를 둘 때 뒤에서 바둑을 둬야 된다고. 바둑을 둬서 장기판에 한 수를 결정하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새누리당과 종편은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종편, 아니 새누리당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소위 제3지대론을 만들려는 국정원과 종편은 장기판을 두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보는 앞에서 쇼를 하고 속여 넘기면서 이기겠다. 근데 우리는 장기판을 강제로 앉아있지만, 장기를 두는 사람이 한 수를 둘 때 우리는 왁자지껄한 그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뒤에서 바둑을 둬서 한 수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물론 장기도 고수들끼리 두면 어려운데, 내가 장기판을 예로 든 이유는 훈수를 두는 것 때문에 하는 얘기야. 훈수를 두는 사람들 이야기로 비유한 거예요. 아유, 그 할아버지들, 그 시골 장터에서 할아버지들 장기 못 이겨, 웬만한 사람도. 그 시골 장터에 그 할아버지들 저기 장기 두는데 젊은 체스 잘 두는 애가 가서 이길 수 있나 봐봐. 못 이겨. 그 할아버지들의 그 오랜 노하우를 그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장기도 어려운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그 비유를 하는 거야. 장기판. 근데 이걸 가지고 옛날에 오윤가 뭐 문재인 팬들인가 나한테 뭐 문재인을 깔봤대는 둥, 장기를 깔봤대는 둥. 나가! 아유, 들어올 때 이거 IQ 검사를 할 수도 없고, IQ 검사 얘기를 하면 애들이 또 깜짝 놀래요. IQ 검사 하면 나는 못 들어오는데. 자,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나가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된다. 바둑 한 판 두고 한 수 두는 마음으로 한 수를 둬야 된다. 쟤네들은 지금 막 으쌰 하자 막 이러고 있는 분위기야.
자, 우리는 단 한 수를 두더라도 어떻게 된다? 뒤에서 바둑을 다 두고 이수다. 결정될 때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쩌면 너무 느리고 어쩌면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가장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번에 이 세월호 7시간 나는 이게 박지원과 이 비박계의 합동 작품이라고 봐. 비박계와 박지원이 더민주에게 놓은 덫이 그 세월호 7시간을 탄핵 안에서 빼자는 주장이었다고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나는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봐. 새누리당하고 박지원하고 어떤 마음의 교류가 있었을 거라고 봐. 그래서 이 새누리당이 세월호 7시간을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우상호를 막 흔들어대면 우상호가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야삼당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의견을 물을 때 박지원이 우상호를 막 치면서 이 더민주 이 새끼들이 배신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탄핵판을 뒤집고 누구를 더민주를 덫에 빠뜨리려는 그런 계략이었지 않나. 나는 그렇게 봐요. 예. 나는 이제 그런 수로 보이고 아니라고 팔팔 뛰겠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정현이 충성하는 박지원인데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저녁에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사람들한테 비밀리에 밥 먹자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더민주에서 그 판단을 한 건 굉장히 잘한 일이다. 세월호 7시간을 그냥 넣고 강행한 거. 그거 잘한 거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은요 이게 더민주를 나중에 탄핵 가결돼도 그걸로 비난하려는 게 계획이었던 것 같아. 더민주 때문에 세월호 7시간이 빠졌다. 그러면서 야당 탓으로 몰아가려고 그 덫을 놓은 거야. 세월호 7시간을 빼야 된다는. 여러분 그걸 빼고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쳐. 그러면 지금 더민주는 세상에 죽일 놈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그걸 주장한 거야. 세월호 7시간을 막판에 띄운 이유가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예. 그런데 이 더민주에서 원칙대로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는 매 순간 원칙대로 가야 돼. 절대 타협하면 안 돼. 지금 추미애가 몇 번 타협하려고 그런 거야. 편법적인 타협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그러진 거야. 근데 이제 소위 몇몇 그 추미애 지지자들은 추미애를 지지하는 소위 네티즌 조직은 편법을 해서라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편법을 해서라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뭐야? 원칙과 상식 아니야? 상식과 원칙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추미애가 하려고 했던 건 타협과 편법이었어. 그래서 그걸 막았어야만 됐던 거야. 추미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놈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시비를 걸면서 망치가 추미애가 지령을 받아서 얼굴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했대.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추미애가 지령을 받아서 얼굴이 어두웠다.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와 비슷한 말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광화문으로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어떤 시청자가 왜 추미애랑 박지원 얼굴이 그렇게 썩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누가 표정 관리하느라고요? 라는 얘기를 했고 어쩌면 자기네들이 지시받은 대로 안 돼서 됐나 그럴 수도 있죠. 자기네들이 어떤 짰던 대로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죠.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걸 가지고 내가 추미애가 지령을 받아서 안 웃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런 글을 보고 자기가 실망을 했대나? 더민주 지지자인데? 지랄 연병. 그래서 그냥 차단했어. 네. 이게 근데 그 상황에서
표정이 어둡게 나왔던 이유가 내가 직접 못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카메라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추미애랑 박지원이 환하게 웃었다면, 예, 그때 환하게 웃었다면 어떻게 됐겠어? 박근혜 꼴 나는 거야. 박근혜가 탄핵 가결된 다음에 환하게 웃은 사진 지금까지 돌고 있잖아. 박근혜가 노무현 탄핵당한 다음에 환하게 웃었던 얼굴이 지금까지 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추미애하고 박지원이 환하게 웃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 박근혜 지지자들을 자극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추미애하고 박지원도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탄핵을 가결시킨 의원들이 무덤덤하게 빠져나간 이유가 그거래. 탄핵을 가결시킨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네들이 해냈다 막 얼싸안고 좋아하지 않고 덤덤하게 나갔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캡처당해서 나중에 다 돌아온다. 부메랑이다. 그래서 일부러 표정 관리를 했던 거야. 그게 우상호 원내대표가 주장한 거라며. 우상호가 주장해서 그렇게 하기로 다 짰대. 그래서 표정 관리를 잘 한 거야. 당의 지침으로. 잘한 거죠. 내가 그때 상황을 잘 몰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 예, 그건 굉장히 몇 수 앞을 내다본 지침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굉장히 잘한 거다. 예, 매우 잘한 일이었고. 그럼 이제 이 추미애하고 박지원에 대해서 망치 부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요, 솔직히 박지원하고 추미애를 믿지 않아요. 예, 저는 추미애하고 박지원을 절대 믿지 않아요. 팟캐스트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막 강력하게 믿으면서 이 추미애가 굉장히 고단수를 두는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박지원과 추미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봐요. 새누리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추미애와 박지원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믿지 않고 통제하겠다는 거야. 예. 절대 그들을 정치인으로 신뢰해서 그들의 판단에 믿고 맡길 수는 없지만 그들을 잘 활용하면 이 싸움에서 쓸모가 있다. 예. 이 싸움에서 쓸모가 있다. 추미애에게도 용도가 있어요. 예. 추미애에게도 박지원에게도 분명한 용도가 있어요. 예. 내가 평상시에는 안 까잖아. 중요할 때만 까지. 그죠? 예. 도대체 그 활용성, 용도가 뭘까 궁금하죠?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일이 다 끝나면. 예. 박근혜 탄핵 결정된 다음에, 예. 대선 정권 교체 한 다음에 알려줄게요. 잘하면 몇 달 안 걸릴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내가 안 까면 여러분도 까지 말아야 돼. 근데 내가 딱 까면 일사불란하게 같이 까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안 깔 때 아무 때나 까지 말고 내가 딱 공격하고 나갈 때만 여러분이 동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방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민주 세력의 대세가 아니잖아. 우리는 진짜 언더그라운드에서 뭐 고작해야 뭐 한 6,000명 모이는 방인데 이 방이 무슨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면 이게 대중에게 파급력이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듣고 있는 6,000명이 그 동네 오피니언 리더잖아.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술자리 밥자리의 스타들이잖아. 그게 오피니언 리더라는 거야. 이 오피니언 리더가 뭐냐면 여론 주도층이란 얘기거든. 여론 주도층. 그러니까 여기 있는 6,000명이 소위 여러분 동네 여론 주도층이라서 만약에 우리 방에서 어떤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더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여러분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물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이에요. 왜, 이게, 12월 9일에, 가결됐으니까, 어제 가결됐으니까, 탄핵소추안이 기념해서 블랙 풀어주면 안 되냐? 안 돼요. 예, 왜 안 되냐면, 어젯밤에 나한테 쪽지 보낸 게 39통이 왔어, 쪽지가. 블랙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블랙을 풀어준 사람과 안 풀어준 사람이 있어. 안 풀어준 사람은 뭐냐? 너무 무성의하게 블랙 풀어주세요. 수신 차단했어. 그렇게 성의 없이 무슨 블랙을 풀어달래. 그때 블랙 걸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지금은 그때와 어떻게 생각이 변했는지를 설명을 잘 해야 풀어주는 거지. 어디서 블랙 풀어주세요. 왜 블랙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절대 안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 왜 블랙 걸린지 모르겠어요. 왜 블랙 걸린지 모르는 사람은 또 중요할 때 판을 깨서 블랙에 또 걸리거든? 그래서 안 풀어줘요. 자기가 블랙 당하던 상황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내야 돼. 찾아내서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아야 다시는 그 방향을,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블랙을 그냥 풀어주세요 한다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고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 그게 정리가 된 사람만 내가 풀어주는 거야. 예. 근데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안 풀어줘요. 이 사람 나중에 또 판을 깨. 예. 이제까지 많은 그 시사 방송들이 그 망해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손님들, 특히 이제까지 아프리카로 치면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이제 우리는 별풍선을 쏘는 제도가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 방장하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엄청 후원을 해요. 엄청 후원을 많이 한 다음에 자기네들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그래. 그때 그 후원한 사람들에게 매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네들끼리 친목질을 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면 다른 시청자들이 소외되고 그런 방은 소멸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누가 얼마나 후원했는지, 특히 후원을 많이 한 20명 몰라. 최고 후원자 20명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가장 당황스러운 건 빨간 글씨가 나올 때야. 이건 뭐야? 그래서 보면 열혈팬이래. 20명 안에 들어가면 빨간 글씨가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이 그 빨간 글씨로 나오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죄송하지만 세컨 아이디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예, 빨간 글씨로 나오는 열혈팬 분들께는 그 세컨 아이디, 뭐 가족의 아이디를 활용하셔서 그 채팅을 하실 때는 가족 아이디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빨간색 글씨로 그 열혈팬들이 의견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방송의 어떤 여론인 것처럼, 주도 여론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해요. 예, 빨간 글씨 쓰시는 분, 빨간 글씨로, 그러니까 이제 후원하실 때만 그 본인 아이디로 하시고, 후원 안 하실 때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채팅을 하셔서, 그래서 이 열혈팬 채팅이 안 보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인연은 후원을 해도 한 번도 이름도 안 불려주는 주제에 열혈팬이라고 내가 후원을 많이 한 다음에 채팅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네, 이 썩을려니. 그러면 저한테 쪽지를 보내세요. 블랙해드릴게요. 예. 저의 이런 방침이 마음에 안 드시면 쪽지를 보내시면 블랙을 해드릴게요. 예. 고민하시지 않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아프리카의 옛날에 어떤 방이 그렇게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열혈팬이 된 거야. 새로운 아이디들이 열혈팬으로 싹 바꿔진 다음에 얘네들이 방장을 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후원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후원하면 귓속말로 욕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우리 방송은 열혈팬이 채팅을 안 하는 방인데 가끔 가다 보면 열혈팬이 채팅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 새로 바뀐 열혈팬이신가 봐. 예. 저는요, 그 열혈팬도 블랙해요. 예, 열혈팬도 블랙합니다.
우리 방 열혈팬이 문제 있는 방에서 시청하면서 망치 부인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얘기했다. 그게 제보가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그 열혈팬을 블랙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불쌍하다. 거기 그렇게 심하게 동조한 거 아니다. 풀어달라. 그래도 안 풀어요. 예. 그게 우리 방송의 운영 원칙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열혈팬이라고 그 후원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막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잖아.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사람들이 지배하게 돼. 그 사람들이 이 방을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망치 부인의 말보다 그들의 말이 중요하게 돼. 그러면 이 방이 없어지는 거야. 응. 많은 교회들이 망한 이유도 그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장로들이 헌금 많이 하는 장로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목사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목사들이 부자들을 비판하지 못하고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썩어 들어가서 지금 망해가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우리 방 특히 시사방송에서 열혈팬 목소리를 나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팬이나 서포터랑 일반 건빵이 싸웠다. 둘 다, 그러니까 건빵은 그 강태인데 팬이나 저기는 블랙이야.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활동한 팬일지라도 우리 방의 규칙 타 방송을 언급하면 블랙이다. 그거 철저히 지켜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는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망치부인 방송을 음해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송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얘네들의 목적은 하루 종일 나를 까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까는 거를 막 와갖고 우리 방에 알려. 그럼 우리 방에서 또 몽땅 몰려가가지고 그 방송에 가서 싸움질을 해. 그래서 그 방의 시청률을 늘려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연명하는 방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그런데 이제 내가 파트너 BJ잖아. 근데 베스트 BJ나 파트너 BJ는 다른 방송 방장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면 안 돼. 타 방송인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부르든 아니면 비유를 하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박탈이에요. 예. 박탈당하고 영정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송에서 타 방송에 언급을 하면 내가 다 블랙을 걸어. 가령 어떤 사람은 어떤 방장은 우리 방송에 와서 막 이제 자기 방 홍보하기도 하고 우리 방송에 와서 막 자기를 소개하기도 해. 근데 그것도 허락 안 돼. 내가 오프 모임에서 인사하는 건 받아줘도 평상시 채팅창에 자기 방송을 와서 홍보하는 거는 내가 허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패밀리야. 그게 뭐냐? 이게 신입 BJ들이 몇몇 방장들, 시청자 많은 방장들한테 가서 막 관계를 튼 다음에 자기 방송 지원해달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 방송에서 그쪽 방송으로 시청자를 몰아준다든가 그러면 어느 특정 방송이 확 커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게 왜 틀렸다라고 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도 아프리카에서 1년 동안 방송할 때 1년에 200명이 봤어요. 1년을 매일 방송하니까 200명이 보더라고. 2년을 매일 방송하니까 500명이 봤어. 3년을 매일 방송하니까 1000명이 보더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인원을 높여왔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막 들어와서 얼마 안 된 BJ들이 인기 많은 BJ들한테 줄 서가지고 시청자들 지원받고 그래서 순위가 급등한 다음에 교만 망자해져가지고 사고치고 다니고 그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근데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BJ들은 시청자가 소중한 줄을 알아. 그리고 건빵 시청자가 중요한 줄을 알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막 시작한 BJ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고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땀은 이 흙은 땀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에서 정말 성공한 BJ가 되고 싶다면 정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가라. 근데 만약에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 막 누군가가 음해하고 자기네들 말을 안 듣는다고 공격을 했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그땐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뜨고 싶어서 자기를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 방송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나는 반칙이라고 봐. 서로 막 어느 방송 밀어주고 시청자들 막 밀어줘가지고 갑자기 시청률 올라가고 순위 띄워주고 그거는 반칙이야.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하고 있는 저 바닥에서 하나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정말 정직한 BJ들에 대한 반칙이에요. 우리 아프리카만이라도 흑수저가 성공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그 막 시청자 몰아주기 이런 건 하지 말고 정말 그 날마다 노력해서 그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이 팬들을 만들고 그 팬들이 이 방송을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아프리카가 아름다운 면이 아닐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떡할 거냐. 지금 여기 위에 중요한 얘기를 4가지를 썼어요. 국회는 황교안 체제가 미친 박근혜 정책을 강행하지 못하게 막아내는 게 주요 업무다. 뭐요? 지금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를 통과시켰다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새누리당이 노린 건 뭐냐면 좋다. 탄핵은 가결시키되 지금부터 야당을 막 공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야당을 공격해서 정세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황교안이 이명박과 박근혜 교집합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황교안을 통해 충분히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황교안의 정책을 측면 지원하면서 야당을 깔아뭉개겠다. 이게 새누리당의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야 3당은 똘똘 뭉쳐서 그걸 막아내야 돼.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는 그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탄핵당한 거예요. 아닙니까? 잘못된 사드 배치, 잘못된 한일 군사정보협정, 잘못된 국정교과서, 잘못된 박정희 동상 세우기 그런 것들이 박근혜가 탄핵당한 배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를 지지한 놈들이 박근혜의 그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겠다.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달라. 그 말이 박근혜가 못한 걸 유지하란 얘기야. 그냥 국정교과서를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막아내야 된다. 박근혜의 모든 정책은 최순실의 정책이다. 따라서 박근혜가 하던 모든 일은 중단돼야 된다. 박근혜가 하던 모든 일은 중단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황교안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일. 그 다음에 치안을 유지하는 일. 2가지만 하면 돼. 황교안 체제가 탄핵 결정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딱 2가지야. 전쟁을 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이외의 것을 하려고 하면 뒤지는 거야. 국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안보와 치안만 담당하게 해야 돼. 지금 황교안이가 뭐 경제 위기를 야 씨발 니네가 무슨 수로 극복을 해? 경제 여기까지 말아먹은 게 니들인데 니네가 무슨 경제에 손을 대? 정말로 경제에 대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사드 철회하라고. 지금 우리 경제가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게 중국인데 사드 배치 때문에 우리 경제 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야. 정말로 경제 문제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사드 배치 철회만 하면 돼. 그런데 철회가 쉽지가 않지. 말로 하는 게. 그죠?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냐? 사드 배치는 재논의한다.